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퇴직급여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현재 퇴직금은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 퇴직연금 제도란 2005년에 도입된 제도로 회사가 근로자 재직 기간 중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회사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고 퇴직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퇴직금에 대한 책임은 모두 사용자에게만 있었습니다. 만약 회사가 갑자기 부도 났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므로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맡겨 일시금 지급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회사가 혹여나 부도 나더라도 외부의 금융기관에 맡겨진 퇴직금이 있으니 퇴직금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던 제도 도입 전과 비교했을 때 안정성이 매우 높아져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먼저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는 것은 계약서에 방학기간 제외 특약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상 퇴직금을 산정할 때 방학기간을 제외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방학기간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특약이 있는 방학 중 비근무자가 기간제로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계약한 경우 계약 기간이 1년이기는 하지만 특약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실제 근무가 없는 방학 기간을 제외하게 되면 실근로기간이 1년 365일이 되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분들은 왜 제외일까요?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근로자이며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 연차 퇴직금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제도 유형을 표를 통하여 비교하며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일시금 제도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사용하던 제도이고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사용 중인 제도입니다. 여기서 퇴직일시금과 확정급여형은 제도는 조금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퇴직금 수령 금액이 같습니다. 산정하는 방식이 같기 때문입니다. 퇴직일시금이나 확정급여형 제도는 먼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퇴직금이 사전 확정된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 확정된 제도입니다. 퇴직급여 수령 방법에서 일시금과 확정급여형이 차이가 있는데 퇴직연금 제도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지만 연금의 형식으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시금과 확정급여형의 차이가 있다면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냐 여부가 하나 있겠죠? 비용 부담 수준도 퇴직 일시금이나 확정급여형은 계산 방식이 같습니다. 평균 임금의 31분이고 확정기여형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적립금 운용은 퇴직 일시금이나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확정기여형은 가입자인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중간 정상 여부는 퇴직 일시금과 확정기여형은 법정 사유 시에 가능하지만 확정급여형은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퇴직 일시금과 확정급여형의 차이라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나오는 법정 사유는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파산 신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데 자세한 것은 교육 공무직원 업무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비교표를 통해서 살펴보았었는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확정급여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은 DB형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DB형이 어떤 뜻인지 알아보는 게 먼저겠죠? DB형은 Defined Benefit이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defined는 정해진이라는 뜻이고 benefit은 급여라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정해진 급여라는 뜻이죠. 이 제도는 퇴직 시에 받는 급여인 퇴직금이 사전에 정해진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전에 정해진 확정된 퇴직금 금액에 대해서 사용자가 외부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 적립해서 맡기고 회사가 이 금액 전체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운용 주체도 회사, 사용자이고 운용에 대한 책임인 이윤 또는 손해도 모두 사용자가 부담을 합니다. 이 말은 사용자가 운용을 하다가 손해가 나더라도 사용자가 확정된 퇴직금 금액은 보장을 해야 하므로 손해가 나도 그 손해까지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윤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더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 사용자의 것이겠죠? 그래서 보통 DB형은 안정적이나 수익이 낮은 방향으로 투자합니다. 이런 확정급여형은 급여가 높고 인상률도 높고 장시기 근속하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적립액은 매년 1회 이상 법에서 정하는 최소 적립금 수준 이상을 적립합니다. 만약 한 사람의 퇴직금이 5천만 원이 되어야 한다면 추후 5천만 원의 지급을 맞추기 위해서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을 하겠죠? 보통은 매년 그 해의 임금에 맞춰 적립을 합니다. 매년 일정 금액 적립을 해오다가 퇴직 연도가 되어 실제 퇴직금이 정확하게 산출이 되면 기존에 적립된 금액에 퇴직 당해 연도의 차액을 더 적립하여 확정된 퇴직금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근로에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데 퇴직 시 임금을 기준으로 30일간 평균 임금의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금은 평균 임금 30일분을 1년치로 지급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때 1일치 평균 임금을 구하는 법을 보겠습니다. 1일 평균 임금은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3개월간 임금 총액은 복리후생적 금품이 가족수당과 맞춤형 복지비를 제외한 월정 임금 3개월치에 1년간의 비월정 임금을 또 3개월치를 더한 금액입니다.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총일수는 통상적으로 달력상 3개월을 의미하는데 통상적으로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됩니다. 3개월을 계산 시에는 여기에 의한 계산을 통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원단위 이하 금액이 나오는 경우 1일치 평균임금은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여 원단위까지 산출 후 사용하며 이 평균임금을 통해 퇴직급여 추계액이 나온 경우에는 회계상 원단위 지출은 하지 않기 때문에 원단위는 절사하여 10원 단위로 산출하시면 됩니다. 앞서 나온 3개월간의 임금 총액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간 월단위 월정임금, 매월 확정된 임금은 다음과 같은 수당들이 포함되고 가족수당과 맞춤형 복지비는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제외합니다. 다음으로 월단위 비월정임금, 사유 발생 시에 변동되는 월단위 임금은 다음과 같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평균 임금에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1년간 비월정 임금은 매년 변동되는 임금이라 보시면 되는데 명절 휴가비, 정기상여금, 연차수당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간 이미 지급되었던 연차수당을 말합니다. 만약 2022년 2월 말까지 근무 후에 퇴직했다면 2021년 2월 말에 이미 지급했었던 연차수당을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수당들을 더하여 평균 임금을 계산할 경우 월할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해당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합니다. 방학 중 비근무자의 평균 임금 산정 시 방학 기간은 근무일수 및 임금 총액에서 모두 제외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방학 일수는 3개월간 총일수에 들어가지도 않고 방학 중 받은 임금이 있다면 3개월간 임금 총액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방학 중 월할 지급되는 수당도 일할 계산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예시를 함께 보면 9월 1일자로 퇴직하는 교육공무직원이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의 기간에 방학이 포함되었을 경우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총일수는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 9월 1일은 빼고 8월 31일부터 산정이 들어가는데 딱 6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7월 31일,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정이 되겠죠? 이 기간 동안 7월 18일부터 8월 25일까지 방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근무일수에서 방학 기간을 뺍니다. 그렇게 하여 나온 일수가 6월은 30일, 7월은 17일, 8월은 6일이 되고 이 총 일수는 53일이 되는 것입니다. 3개월간 임금 총액도 이 53일에 대한 임금 총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7월이나 8월은 한 달 전체가 기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때 받는 근속수당이나 특수업무수당 같은 월할 수당이 있다면 7월이면 17일치, 8월은 6일치 일할 계산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무직원이 휴직을 하다가 바로 퇴직하는 경우 휴직 기간엔 받은 임금이 없기 때문에 평균 임금 산정이 안 되겠죠? 이런 경우 사유 발생일을 휴직일 이전으로 보고 근로자가 실제 받은 휴직 이전의 3개월 동안의 임금과 일수로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확정기여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기여형은 DC형이라고도 합니다. 아까 확정급여형 DB형처럼 확정기여형이 DC형인 것도 뭔가의 약자겠죠? 이는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입니다. Defined는 정해진이라는 뜻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었고, Contribution은 기여금, 부담금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해진 기여금, 정해진 부담금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도는 사용자의 기여금, 부담금이 사전에 정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 기여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게 되는데, 이것만 제대로 적립하기만 했으면 퇴직금에 대한 의무가 끝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의 몫이에요. 사용자의 기여금만 사전 확정된 제도란 말은 어떤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퇴직 시에 받는 급여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용 주체가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운용 주체가 근로자이므로 운용에 대한 책임인 이윤 및 손해도 전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이 말은 근로자가 운용을 하다가 이윤을 보더라도 근로자의 몫이며 손해가 나서 원금까지 보전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거는 근로자의 책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었을 때 근로자 본인이 관리하기에 따라 퇴직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사용자가 적립해준 적립액이 원금보다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확정기여형은 근로자 본인이 정기예금이나 펀드 등을 직접 선택해서 운용하는데 투자에 관심이 많다면 보다 유리할 수 있겠죠? 연봉 상승률이나 임금 상승률보다 투자 수익률이 더 기대된다는 경우에는 DC형이 더 유리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운용하기 때문에 이 DC형 계좌 설립을 하고 나서 얼마든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하여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확정기여형은 사용자의 기여금, 부담금이 사전 정해진 제도라 하였는데 여기서 기여금 적립액은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매년 적립만 제대로 하다가 퇴직 시에 지급하면 사용자의 의무는 끝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부담금을 적립한다 했는데 이 부담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급여 지급 일수란 1년간 급여를 지급하는 날로 방학 중 비근무자가 방학 중에 근무한 날이 있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므로 여기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다음으로 계속 근로 일수란 1년 동안 계속 근로하는 날입니다. 1년의 기간 안에 육아휴직 자녀당 최초 1년의 기간 및 자녀 돌봄 휴직 최초 90일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시켜 드립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 중 계약서에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이 있는 근로자가 있다면 방학기간을 계속 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연간 임금 총액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한번 적립하기만 하면 의무가 끝난다 말씀드렸었죠? 적립은 매년 정산 후 적립하기 때문에 추가 적립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년 퇴직 적립금 소요액 조사 시에 정확한 금액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담금 계산 시에 연간 임금 총액에 연간 월정 임금, 연간 비월정 임금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월 단위 월정 임금은 매월 확정된 임금인데 가족수당과 맞춤형 복지비 같은 복리후생적 금품은 여전히 제외됩니다. 그러나 각종 보전금은 퇴직금에 포함합니다. 월 단위 비월정 임금은 사유 발생에 따라 매월 변동되는 임금이라 보시면 되는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해당되며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연간 비월정 임금은 매년 변동되는 임금으로 명절 휴가비, 정기상여금, 연차수당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연차수당 산입 시 적립하는 당해 2월 말에 지급 예정인 연차수당을 넣어줍니다. 만약 바로 퇴직 예정이면 퇴직하면서 같이 정산하게 되는 연차수당을 산입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같은 시간 외 근무수당은 지급 월 기준이 아니라 시간 외 업무를 한 달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만약에 4월에 초과 근무를 했다면 2월인 5월에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을 하겠죠? 퇴직금 산정 시에는 이 시간 외 근무 수당을 5월이 아닌 4월에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금을 적용하는 대상자는 2018년 2월 이후 신규 채용된 교육 공무직원이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 행정안전과 7747번 공문에 따라 퇴직금 유형 전환이 일시적으로 있었습니다. 2018년 2월 이후 채용되어 DC형으로 계속 산정하고 있었으나 2020년 공문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DC형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DB형이나 퇴직일시금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분들도 있다면 DC형 대상자입니다.
앞으로는 DC형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경우 2020년부터는 DB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DB로 운영을 하고 2018년, 2019년까지는 DC형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별도로 DB형을 운영하면서 DC형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것을 두 가지 같이 계속 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규약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이후 신규 채용된 교육공무직원 중 정규직, 즉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은 DC형으로만 산정합니다. 참고로 2021년 1월 이후 신규 채용된 교육공무직인데 만약 기간제 근로자라면 DC형이 아닌 퇴직 일시금 제도를 적용합니다. 이 퇴직금 산정 방식을 정하는 기준은 근로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를 통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2018년 3월 1일자로 채용된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이 2021년 9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 이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식은 뭘까요? 2018년 2월 이후에 신규 채용, 계약된 사람이므로 확정기여형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두 번째로 2020년 12월 31일에 채용된 기간제 교육공무직원도 확정기여형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2018년 2월 이후에 입사자이기 때문이겠죠? 세 번째로 2021년 1월 1일에 채용된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입니다. 앞서 하루 차이로 빨리 들어온 2020년 12월 31일 입사자는 확정기여형 방식으로 산정을 했는데 퇴직연금 규약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에 하루라도 딱 늦게 들어와서 2021년 1월 1일에 들어온 근로자가 있다면 이분은 퇴직 일시금 제도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매년 신규 채용을 반복하고 있는 특수운영 직군 유예기간제가 있죠. 이런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2020년에 계약을 하신 분들은 추후 퇴직 시에 확정 기여형 방식으로 산정해 주시면 되고 2021년에 또다시 신규 채용 절차를 거치며 계약하는 경우에는 다음 퇴직 시에는 퇴직 일시금 방식으로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시겠죠? 2020년 9월 1일자 유예기간제는 2020년에 계약하셨기 때문에 확정기여형 방식으로 산정. 2021년 9월 1일자 유예기간제는 2021년 1월 이후 계약이기 때문에 퇴직 일시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환경미화원의 경우 학기 중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방학 중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학기 중 방학 중 근무 시간이 다른 근로자의 경우 방학 중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되더라도 방학 기간을 계속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월정임금에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원래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학기 중에는 주 15시간 이상으로 지급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방학 중에 비근무자가 아니라 방학 중에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것이므로 방학 중 기간도 일수와 임금에 모두 산정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방학 중 비근무자로 방학 중 필요시에만 근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이동 시에 전출기관에 DC 적립금 관리대장 및 연도별 퇴직급여 산정서를 보내드려야 하는데 이 양식은 교육공무직원 업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퇴직금 유형을 매년 나이스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나이스 비공무원 인사에 학교 회계직 기타직에 들어가셔서 개인별 인사관리창에 들어가면 퇴직급여제도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행화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가져온 경우는 2018년, 2019년까지는 DC로 운영 중이던 근로자가 2020년에 DB로 전환한 경우입니다. 먼저 2018년, 2019년은 한 줄씩 확정 기여형으로 들어가 있죠. 매년 적립하기 때문에 매년 한 줄씩 추가를 합니다. 옆에 보시면 제외 사유의 방학 기간도 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반영해 주시면 되고 2020년부터는 DB형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또 한 줄 추가를 해서 확정급여형과 퇴직금 적립액을 반영해 둡니다. 퇴직할 때까지는 나이스에는 DC형 2줄, DB형 한 줄로 계속 두 방식으로 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4월경 나이스의 퇴직급여 제도를 현행화하는데 금액이나 기타 다른 내용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금품 청산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 14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14일은 주말을 포함한 14일입니다.
퇴직금 지급 시에는 해당 귀속연도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국세청에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은 매년 바뀌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꼭 해당 귀속연도에 맞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원천세 신고 납부를 다 하고 나서 귀속연도 다음 해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 예시는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것은 관련 법령과 공문 그리고 교육공무직원 업무 매뉴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